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마흔이 된 유부녀입니다. 제 남편이 저더러 제일 큰 장점이 해맑음이라고 할 정도로 제 성격은 긍정적이고 밝은 편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반년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는 와인바에서 와인을 먹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물론 유럽에 한국 관광객이야 많죠. 하지만 유럽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같은 영어학원을 다녔던 친구예요.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2년이나 같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었거든요. 그런 친구를 몇 년 만에 한국도 아닌 그 먼 프랑스에서 다시 만난 거죠. 저희는 너무 신기해서 그날 함께 에펠탑을 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만나지 못한 시간 동안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다 보니 밤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희 둘은 서로에게 반해 한국에 돌아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시작이 운명적이어서 그랬는지 저와 남편은 연애하는 내내 정말 애틋하고 로맨틱하게 연애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5년 넘게 연애했는데도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탄탄대로로 결혼까지 할 줄 알았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해도 연애할 때처럼 사이좋게 지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희 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시댁은 저희 친정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여유롭게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이셨어요. 공부든 뭐든 잘하지 못해도 착하고 바르게 자라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정말 밝게 뛰어놀기만 하느라 공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대학도 가질 않았어요. 하지만 시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이 삼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자식들끼리 경쟁을 부추기는 분들이었어요. 잘하는 자식을 더 밀어주고 못하는 자식은 구박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어요. 남편은 타고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영어학원에 다닐 때 남편 이름이 벽에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땡땡 고등학교 1학년 5반 오준수, 기말 영어 100점. 이렇게 항상 적혀 있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대학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문대를 나와 회계사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해 현재 회계사예요. 남편은 언제나 시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덕분에 시동생들은 항상 비교에 시달렸나 봐요. 형은 영어학원만 다니고도 만점을 놓친 적이 없는데 너네는 학원에 개인과외까지 붙여줘도 성적이 오를 생각을 안 하니? 이래서 서울에 4년제에 들어가겠어? 엄마가 미국 이모네 갈 때마다 우린 빼놓고 매일 형만 데려갔잖아요. 형은 미리 조기 교육해서 당연히 잘하는 거지. 그러게, 우리도 미리 어릴 때 미국에서 조기 교육하고 왔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어이씨구, 미국 비행기표가 얼만데 우리 집 형편에 온 식구가 어떻게 나가? 머리 좋은 우리 장남이 가는 게 낫지. 어쨌든 괜한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해. 다음 시험도 이따위로 보면 둘 다 용돈 20% 삭감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아, 그런 게 어딨어요. 형은 이번에 또 용돈 올려줘 놓고 자꾸 돈 가지고 치사하게 이럴 거예요. 억울하면 너희도 성적 올려. 그러면 알아서 올려줄 테니까. 시부모님은 자식이 셋이나 있어서였는지 모두에게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더 있는 남편에게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아들 셋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어요. 두 분이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면서 느낀 바는 타고난 재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남들 사는 만큼 살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해야 남들 사는 만큼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성적이나 대학, 직장, 결혼 같은 것들에 집착을 하셨어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난다는 말을 귀에 못 박히게 들었답니다. 남편은 워낙 모범생이라 항상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기는 했지만 그런 부모님이 굉장히 답답해서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대요. 부모님이 만든 가정과는 전혀 다른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저와 결혼한 거예요. 저처럼 자유로운 사람과 결혼해 살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고졸이라는 사실을 시부모님께서 아시자마자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예상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나오지 않아 시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남편은 별로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을 도대체 왜 안 갔어? 집안 형편이 그렇게 안 좋았어? 시아버지는 제게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대학을 안 갔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더는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은 학교가 싫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대학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도 없다 보니 저에게는 대학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어른이 돼서 알고 싶고 하고 싶었던 일들은 대학에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고요. 부모님이 딸한테 영 관심이 없으셨나 보네. 형제도 없이 혼자라면서 하나뿐인 딸을 어떻게 대학을 안 보내?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기도 전에 마음대로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로 만드셨습니다. 자식에게 무관심해서 대학을 안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더군요.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어서요. 남들 다 간다고 따라서 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지금까지 대학을 왜 안 갔냐는 말을 100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을 마치 의무교육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기계처럼 누르면 바로 답이 나왔어요.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 말하면 대부분 더는 묻지 않았는데 시부모님은 좀 다르더군요. 시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을 반대하실 정도로요. 실제로 시부모님은 처음에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허락하시긴 했지만 결혼 이후에도 같은 문제로 계속 이야기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댁 가족들도 비슷했어요. 남편이 장남이긴 하지만 시동생 둘이 저희보다 더 먼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자마자 동서가 이미 둘이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자식도 비교하며 차별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들 텃세가 대단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처음으로 시댁에 놀러가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잠깐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동서 둘이 주방에 앉아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 장남이라면 꿈뻑 죽고 자랑만 하시길래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 보시려나 했더니만 고졸의 백화점 판매원이 뭐야.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매일 우리한테 당신들 아들들보다 안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맨날 구박하시면서 어떻게 고졸 며느리를 다 볼 생각을 하셨대요? 시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 가지고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는지 동서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거 아닐까?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보냐고. 그러게요. 임신 아니면 우리 아주버님 저 여자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히신 거 아니에요? 제가 손이 동서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건지 왜들 저렇게 말이 많은가 싶더군요. 동서들은 제 험담을 하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실실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까도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오해를 만드는 것보단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주방으로 들어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무래도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나 임신 안 했어요. 준석 씨랑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어머 형님 어떻게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고 그러세요? 아 깜짝 놀랐네. 동서들은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걸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질 않더군요. 그때 알아야 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사실 미리 알았다고 해서 제가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시집을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알았다면 결혼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 정도는 애교였거든요. 결혼할 때까지도 저는 마냥 행복해서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일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첫 명절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한 집안의 맏며느리라는 자리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결혼 전 친정에서는 명절이면 항상 조부모님 산소에 갔다 부모님과 여행 다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댁의 명절은 제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1년에 여러 번 제사를 지내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에 2번 설과 추석에 제사를 지내셨어요. 시아버지가 장남이셔서 시댁에서 제사를 지냈죠. 명절 새벽이면 시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시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전날 모든 음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두 다 처음 하는 일이라 시어머니 옆에서 뭐든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동서들까지 해서 여자 넷이 준비하는데도 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머리에 땀이 맺힐 정도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동서들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허리야. 어머님, 이제 우리 집에도 형님 생기셨으니까 앞으로 제사는 형님 내서 하는 거죠? 어머님, 형님한테 제사 언제 물려주실 거예요? 저는 도무지 동서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제 막 시집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제사를 물려준다뇨.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가만 보면 동서둘은 꼭 자매지간처럼 친했어요. 사실 동서들끼리 그렇게 친하게 지내기 어렵잖아요. 알고 보니 두 동서는 공감대가 많더라고요. 우선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기도 했고 출산까지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나 봐요. 둘 다 지방 출신으로 대학 오면서 서울로 올라온 거라 애를 맡길 친정도 멀고 시부모님은 연세가 많다 보니 아이를 봐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 둘이 서로 육아도 도와주고 살림도 도와주면서 가깝게 지냈나 봐요. 동네도 같은 동네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자매처럼 지내다가 지금은 아예 둘이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같이 가게를 차렸어요. 대학가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두 동서 사이가 부러웠어요. 저도 친하게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 이미 글러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니 동서들은 남편이 결혼하기만을 기다렸나 봐요. 장남이 남편이 결혼을 안 해서 맏며느리가 없으니 자신들이 힘들다고 투덜거리며 맏며느리가 들어오면 제사를 넘겨버리려고 했나 보더군요. 아무래도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제가 괜히 덤터기를 쓸 것 같아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제가 혼자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나서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헛소리들 하는 거야? 큰애가 맏며느리긴 해도 이제 막 시집와서 제사의 제자도 모르는 애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는 하지 못할 망정? 내시하기도 벅찬 제사를 떠넘기려고 해? 너 지금 새 사람 들어왔다고 텃세 부리니? 안 그래도 제삿날이라 시어머니께서 예민하신 와중에 동서들이 계란 소리까지 하니 시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군요. 조상님 드시는 음식 만들면서 며느리들이 하기 싫은 티 내면 조상님들 다 하셔. 너희들 그렇게 제사 음식 하기 싫으면 앞으로는 다 오지 마라. 내가 혼자 해도 되니까.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동서들은 좀 얄미워도 시어머니께서 제 입장을 빨리 해결해 주신 덕분에 제가 굳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더군요. 어머니도 참, 제가 음식하기 싫어서 이러겠어요. 그냥 형님 긴장하시라고 농담 좀 한 거죠. 시어머니가 계셔도 저에게 제사를 넘기니많이 헛소리들을 하길래 동서들이 시어머니도 안 무서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봐요. 시어머니의 호통 한 방에 동서들은 다들 몸을 사리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혼도 났으니 동서들이 더는 제 앞에서 까부는 일이 없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명절 이후에 동서들이 저를 은근 따돌렸어요. 가끔 볼 때마다 은근슬쩍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를 끼워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동서들은 저보다 몇 년씩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다 하나씩 있었어요. 저도 주변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많아서 웬만한 육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툭하면 동서들은 저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안 끼워주려고 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고 치울 때도 둘이 따로 나가서 디저트를 먹고 오기도 하고 설거지나 뒷정리도 꼭 둘이서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텃세가 존재하니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괜찮아지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동서들의 행동은 단순히 텃세라고 하기는 항상 도가 지나쳤어요. 첫째 동서 아이가 5살이라 말을 굉장히 잘해요. 벌써 한글 공부도 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글씨를 다 읽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모여 다 같이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수능날이라며 교실에서 수능을 보고 나오는 학생들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조카가 저 시험이 무슨 시험이길래 텔레비전에도 나오냐고 신기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험이냐면서요. 그럼 저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야. 큰아빠가 저 시험 엄청 잘 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잖아. 우리 손주, 머리는 너희 아빠 엄마보다 큰아빠를 닮아야 돼. 그래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되지. 시어머니는 언제나 공부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 자랑은 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옆에는 저마저 민망할 정도로 큰아들 바라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동생들은 또 시작이다 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익숙한지 그날도 어김없이 시동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시동생과 동서들도 다들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시부모님은 성에 차질 않으시는 것 같았죠. 그때 조카가 물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면 뭐가 좋은 거냐고요. 좋은 대학 나오면 다 좋지. 봐라, 큰아빠가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도 잘하니까 돈 잘 버는 회계사 시험도 한 번에 붙었잖아. 시아버지의 말에 조카가 대단하며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지 시부모님께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시부모님 말에 좀 기분이 상했는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더군요. 괜히 제게 시비를 걸면서까지요. 그래, 큰아빠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결혼은 자신보다 조금 부족해도 사람 마음씨만 보고 결혼했다니까. 큰아빠 완전 멋지지? 이건 뭐 먹이 사슬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 시댁 분위기가 항상 이랬어요. 시부모님의 일방적인 남편 사랑이 시동생들이나 동서들의 시샘과 질투로 저에게 날아왔어요. 동서들이 보기엔 제가 만만했나 봐요. 시댁에서 왕자님이나 다름없는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다 저에게 푸는 것 같더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자신이 시부모님께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소용없었어요. 시부모님의 마음속에 1등은 언제나 남편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연휴 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허리가 부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워낙 심각한 환자가 많은 응급실이다 보니 시아버지는 응급조치만 받고 계속 기다리셔야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곧바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남편이 병원 회계 쪽을 담당하다 보니 아는 의사들이 많거든요. 그 일로 시부모님의 남편 사랑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거의 무한 신뢰였어요. 이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 봐라, 그 많은 사람이 응급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우리 아들 덕분에 1시간도 안 돼서 수술 딱 받았잖아. 자식 많고 며느리 많으면 뭘 해. 우리 큰아들이 있으면 무적인데. 거 봐요. 이게 다 누구 덕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일찍이 우리 큰아들 재능을 알아봐가지고 밀어준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 잘 아는 분이 마침 근처 병원 하시니까 부탁한 거죠. 뭐 그래도 수술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둘째, 막내. 너희는 뭘 그렇게 뚱하니 앉아있어? 형한테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아무리 장남이라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혼자 자식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시동생들은 하도 들어서 이제는 아예 면역이 생겨서 신경도 안 쓰는데 동서들이 기분이 나쁜지 씩씩거리더군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시부모님이 너무하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서들이 뒤틀린 심기를 또 이상하게 드러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이뻐하시는 아주버님이 빨리 손주를 낳아드려야 할 텐데 두 분 다 나이가 있어서 큰일이네요. 형님하고 아주버님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무 문제 없으시대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남편만 예뻐해서 세미나도 그렇지 이제는 하다하다 나이 공격까지 하더군요. 그럼 우리 둘 다 결혼 전에 병원 가서 산전검사 다 받았는데 둘 다 건강하대. 둘 다 아이 낳고 싶어 하니까 아마 금방 생길 거야. 저는 동서들의 도발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싶은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 큰형님 너무 해맑으시다. 요즘 뉴스도 안 보세요? 여자나이 35 넘으면 노산이에요. 지금도 노산이 훌쩍 지난 건데 뭘 믿고 그렇게 태평하시대?
재수 씨들이 우리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네요. 우리 일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하니 동서들도 금방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기서 한마디 더 해봐야 시부모님에게 호통이나 들을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일하는 구두 매장에 동서들이 놀러 왔어요. 저는 둘이 쇼핑 나왔다가 들렀나 보다 싶어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뭔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매장을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중저가 신발은 잘 안 신는데 형님이 여기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쳐서 다른 매장에 갈 수가 있어야죠. 저는 동서가 하는 말에 어이가 없어 다른 매장에 가서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서들한테 구두 한 켤레 더 판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동서들의 태도였습니다. 진열장에 전시된 구두를 이것저것 마구 만지더니 하나씩 거의 다 신어봤어요. 그러더니만 저더러 10켤레 정도나 되는 구두의 사이즈를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동서들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서비스직을 하면서 별의별 손님을 다 상대했으니까요. 동서들이 말한 구두를 다 찾아다가 주었는데 버젓이 발을 내밀더군요. 저더러 신겨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잘 못 구부려요. 형님이 전문가니까 좀 알아서 신겨주세요. 동서들은 둘 다 소파에 앉아서 수다를 떨며 발만 내밀었습니다. 저더러 다 신겨달라는 거였어요. 다른 매장은 커피도 주고 쿠키도 주고 하던데 형님네는 중저가라 그런 서비스도 없나 봐요. 동서들은 작정하고 온 거였어요. 저를 가지고 놀려고요. 저도 점점 화가 나서 더는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매장은 VIP 고객들한테만 서비스해. 왜? 구두 살 돈은 있고 커피 마실 돈은 없어? 내가 커피 사다 줘? 어머, 형님 말 되게 이상하게 하신다. 저희가 설마 그럴 돈이 없어서 이러겠어요? 이래서 형님네 브랜드가 아직 중저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서비스가 좋아야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지. 동서들, 다른 매장에 가서도 이러는 거 아니지?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다른 데 가서는 이러지 마. 나야 가족이니까 참아주는 거지. 다른 데 가서 이러면 동서들 안전요원한테 쫓겨나. 저도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구두를 사러 온 게 아니라 분명 저를 괴롭히러 온 게 분명하니까요. 그 말에 첫째 동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팔을 잡더군요. 형님도 누가 보면 저희가 형님 매장에 진상이라도 떨러 온 줄 알겠어요? 제가 다른 명품 구두 매장 다 놔두고 형님네 구두 팔아주겠다고 동서까지 데리고 여기 왔는데 그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귀찮으세요? 그래서 무슨 서비스직을 한다 그래요. 이래서 직원은 학부해보고 뽑아야 한다니까. 대학도 못 갈 정도로 공부도 안 했으니 무슨 일에 대한 열정이 있겠어? 동서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지 선을 단번에 넘어버리더군요. 저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동서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동서 머리끄댕이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막내 동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저를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동서 머리를 잡고 마구 흔들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와 동서들 사이는 아예 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손윗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좀 유난하게 남편을 대하시고 시동생들을 차별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자식들끼리는 잘 지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동서들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하신 이후 갑자기 경과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꽤 오래 계셨습니다. 거의 한 달을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간호하느라 계속 병원에 계시다 보니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이 많았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져다 드려야 했고 병원에서 쓰시던 물건들을 받아와 정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집도 오래 비우다 보니 집안 청소나 냉장고 정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크게 힘든 일도 아니니 굳이 동서들이나 시동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길어진 병원 생활에 시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남편이 쉴 때면 교대해서 병원에 들어가 있기도 했어요. 저는 길어봐야 한 달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은근 저에게 미안했나 봐요. 앞으로는 시동생들에게 이야기할 테니 저더러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 일로 바쁜데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아무리 장남이라고 해도 무조건 저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듣고 보니 저도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어렵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시부모님 연세도 이제 있으시니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겠죠.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가 알아서 하다 보면 나중에 시동생들이나 동서들은 전혀 신경 쓸 것 같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도 병원 생활이 길어지시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병이나 죽겠어. 덩치도 산만한 남자가 허리를 못 쓰니 옆에서 연신 안고 부축해야 해가지고 내 어깨가 아작날 지경이야. 아들이 셋이나 있으면 뭐라니. 이 늙은이가 다 해야 되니. 어머니, 그래서 제가 간병인 쓰자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간병인 알아볼게요. 으이그, 너희 아버지가 간병인은 죽어도 싫다잖아. 제가 주말에는 교대하러 올게요. 그때까지 밥 잘 챙겨 드세요. 아니다. 내가 힘들어서 괜히 우리 장남한테 괜한 소리를 했네. 다들 먹고 사느라 바쁜데 나 신경 쓰지 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시어머니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을 많이 의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주말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한 주만 시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 생활을 너무 힘들어 하시니 이번 주말만이라도 좀 들어가 줄 수 없겠냐고요. 그런데 시동생은 자기가 거길 왜 들어가냐는 투였습니다. 내가 거길 어떻게 들어가? 형은 애가 없어서 모르나 본데 애들은 아빠 쉬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같이 놀려고. 난 주말에 애 봐야 돼서 안 되니까 막내한테 물어봐. 그때 남편과 시동생이 통화하는데 옆에 있던 동서가 시동생 핸드폰을 빼앗았답니다. 막내도 이제 막 애가 돌진하는데 똑같죠. 아주버님은 애도 없으시면서 그냥 좀 하면 되지. 그거 꼴랑 이틀 병원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동생들한테 떠넘기세요. 재수씨, 떠넘긴다고요? 부모님 모시는 일을 장난만 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그런 건데 자식으로서 다 같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재수씨 말처럼 그거 꼴랑 이틀 별것도 아닌데. 남편은 처음으로 동서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서들이 시부모님 앞에서나 제 앞에서 건방지게 굴 때도 남편이 몰라서 참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벼르고만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워낙 남편을 편애하는 걸 남편도 잘 알기 때문에 시동생들이나 동서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어 참았대요. 하지만 그날 보니 시동생이고 동서고 자식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싶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남편은 저희 집으로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식사를 하며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습니다. 아무리 다들 일이 많고 바빠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식된 도리로 걱정하고 들여다보는 게 당연한 일이지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면 되겠느냐고요. 그러자 큰 동서가 또 나섰어요. 아주버님, 저번부터 자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받은 대우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부모에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 한 달 부모님께 신경 좀 쓰셨다고 되게 생색내시네요. 동서,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시아주머님한테 생색이라니. 동서야말로 저번부터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럼 집안일은 다 장남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다른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거야? 용수님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서세요. 제 아내랑 막내 대수씨가 형수보다 결혼한 지 다 오래됐어요. 형수보다 우리 집 일은 더 잘한다고요. 너 지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 안 해?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고 기분 좋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부모님 일도 상의하려고 한 건데 분위기는 삽시간에 나빠졌습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끼리 작정하고 편을 먹고 저와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군요. 저와 동서들 사이도 문제였지만 아무래도 남편과 시동생들 사이도 오래 묵은 감정들이 쌓여서인지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모로 뛰어난 남편이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성인이 돼서도 그랬나 봐요. 시동생들은 시부모님이 원하시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금도 1학년 때까지만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 해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하셨대요. 아무리 내가 부모라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에 등록금까지 다 내줘야겠냐? 그래도 자식이니 내가 1학년까지는 어떻게든 도와주겠는데 2학년 때부터든 대출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등록금을 못 내줄 정도로 집안 사정이 힘들었던 것도 아닌데 명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부모님은 시동생들 등록금까지 내주지 않으셨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남편이 회계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시험 준비를 하라며 고시험비와 학원비를 선뜻 내주셨대요.
시동생들은 등록비 벌겠다고 하루에 2탕, 3탕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현재 사시는 집 말고 작은 아파트가 하나 더 있으세요. 시동생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결혼할 때 누구에게라도 주실 줄 알았는데 시동생 둘이 결혼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그 아파트를 준다는 소리를 안 하신 거예요. 시동생들은 다 작은 빌라 전세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시동생들은 신혼집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평소 시부모님의 행동으로 보면 당연히 남편에게 아파트를 주실 게 뻔했으니까요. 시동생들은 저희가 있는 앞에서도 대놓고 말했어요. 설마 우리 아파트 형 주려는 거 아니죠? 나랑 둘째 형이랑 둘 다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도 전세 사는데 형만 아파트 주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부모한테 따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시동생 말에 시어머니는 괘씸해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긴. 앞으로 자식 노릇은 형한테만 하라고 할 거야. 나랑 둘째 형은 어머니 아버지 일에 일절 상관 안 할 거라고. 시아버지께서 시동생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며 호통치시는 바람에 막내 시기 어린 투정으로 대충 넘겼지만 저와 남편은 대충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께서 정말 그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실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아들이 셋인데 가장 늦게 결혼한 저희가 시부모님 아파트를 덥석 받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저희 둘이 알아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집안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번 돈으로 사신 집이니 자식들 걱정은 마시고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 시동생들에게 나눠주셔도 된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끝까지 장남인 저희에게 주시려고 했지만 저희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그 아파트가 팔리면 똑같이 셋이 나눠준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편의를 좀 받는다고 해서 뭔가 저희가 장남으로서 대단히 많은 혜택이라도 누리기라도 한 것처럼 시동생들이 몰아가니 슬슬 듣기 거슬리더군요. 그날 이후 형제들 간의 사이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도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어색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잘 생기지 않아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딱 1년이 지났을 무렵 자연스레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좀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40 전에 생겨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힘들게 생긴 만큼 몸조심해야 한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다들 축하하는 와중에도 동서들은 임신한 저를 볼 때마다 한 소리씩들 했습니다. 형님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저도 한창 때인 20대 때 낳고 키웠는데도 힘들어서 둘째는 꿈도 못 꾸는데 형님은 이제 생겨서 도대체 언제 다 키운대요? 그러게요. 애 학교 들어가서 한참 사춘기 때 형님 나이 50이라니. 아이 친구들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놀리면 어떡해요? 동서들은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애가 학교 갈 정도로 크면 제가 50대인 건 사실이니까요. 더군다나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에게 듣는 소리가 노산이라는 말이었어요. 산모가 나이가 많으니 걱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다 보니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매일 하는 일이니 힘든 줄도 모르고 했는데 뱃속 아기는 힘들었나 보더군요. 살짝 하혈해서 병원에 갔더니 유산기가 있다고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20년 가까이 해온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제 뱃속에 생긴 아이를 위해서라면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언제 아이가 커서 배 밖으로 나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흐르긴 흐르더군요. 저는 아이를 낳고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남들은 아이를 낳으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 너무 힘들다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가 뭐래도 다 이쁘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만 보이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도 크게 아깝지 않았어요.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하루하루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들이에요. 동서들은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는 애가 없어서 모르는 거라고 무시하더니만 아이를 낳고 나니 육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선배라며 잘난 척을 하더군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동서들에게 반찬을 좀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 제가 반찬 배달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씩 반찬을 하시면 며느리들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시는데 동서들이 매번 바쁘다면서 가지러 오질 않나 보더군요. 제가 반찬을 가지러 가면 시어머니께서 큰 동서랑 막내 동서가 한 동네에 사니 운전을 하는 저에게 좀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매번 우리 주려고 힘들게 반찬하시는데 동서들이 바쁘면 남편들이라도 시켜서 좀 가져오라고 해. 내가 매번 가져다 줄 수는 없잖아. 저도 동서들이 예쁘면 반찬 가져다 주는 게 뭐 힘든 일이겠어요. 동서들이 저를 형님 취급도 안 하고 매번 무시하니 저도 잘해주고 싶지가 않았죠.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아주 천생연분이네요. 누가 가져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가져다 주시곤 생색내는 거 보면. 어머니 반찬 저희는 필요 없어요. 집에서 밥 해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그 많은 반찬을 어떻게 먹어요?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형님이나 저희 것까지 다 가져다 드세요. 동서, 지금 나더러 편하게 놀고 먹는다고? 동서도 애 케어 받으면서 나더러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웬만해서는 동서들 말에 휘둘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막내 동서 말에는 너무 기분이 상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동서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큰 동서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됐는지 버스에서 내려서 1층 초인종을 눌러나 보더군요. 저는 사실 놀랐어요. 이제 7살밖에 안 된 조커가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나 보더군요. 저는 화가 나는 것도 잠시 어린 조카가 걱정돼서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잠깐이라도 위험하게 혼자 올라오라고 해도 돼? 난 걱정돼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제 말에 동서들은 저더러 육아의 육자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며 휘죽거리며 웃었습니다. 동서는 뉴스도 안 봐? 요즘 별의별 사고가 다 있는데 1층에 내려가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려가서 데려오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 와,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형님으로 태어나겠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능력자라 결혼하고 애 낳고도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태평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처럼 애 키우랴 돈 벌랴 정신없이 살아봐요. 그런 해맑은 소리가 나오나. 동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개념이 없더군요. 제가 살기 편해서 뭘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라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시댁에 아이를 맡기기로 해 시댁에 들렸습니다. 제가 시댁에 아이 맡기는 일이 처음이다 보니 저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미리 연락을 해뒀어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흔쾌히 봐주신다고 해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댁에 갔더니 웬일로 동서들이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오라고 해도 시댁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웬일인가 싶었죠. 더군다나 둘 다 가게에 나갔을 시간인데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형님, 오늘 어머님한테 애 맡기기로 하셨어요? 막내 동서가 뜬금없이 제게 시댁에 애를 맡기기로 했냐고 쌀쌀맞게 쏘아붙이더군요. 저는 동서 말투에 이미 기분이 상해서 그렇다고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집에서 노는 형님이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애를 맡겨요. 오늘 가게에 단체 손님 있어서 우리 애하고 동서애 맡기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형님의 봐주기로 하셨다잖아요. 이제 보니 동서들이 시어머니에게 애를 맡기러 왔는데 시어머님이 우리 애를 봐주신다고 하니 아주 심사가 뒤틀린 거였어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동서 둘이 항상 편먹고 싸가지 없이 구는데 저도 이제 질려버렸습니다. 좋게 받아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단체 손님이 있었으면 미리 애 봐줄 사람을 구했어야지. 나도 오늘은 면접 보러 가야 해서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 부탁드려 놓은 거라 안 돼. 동서들이 다른 데 알아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곤란하신 듯 보였지만 제 코가 석자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원체 싹바가지 없는 거로 대단한 동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시댁을 나서려는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와, 형님, 정신 차려요. 형님 주제에 저 어린애 놔두고 지금 어딜 간다고요? 면접이요? 어느 회사에서 미쳤다고 고조를 뽑아요. 동서는 이제 시어머니가 옆에 계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을 넘더군요.
형님이 다 늙어서 집에서 혼자 애 키우시더니 아무래도 육아 우울증이라도 오셨나 봐요. 그게 아니면 아주버님 일이 잘 안 풀리시나? 갑자기 무슨 면접을 보겠다고. 왜요? 백화점에서 주부사원이라도 뽑는데요? 동서들은 신이 나서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동서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면 저 정도로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죠. 듣다 듣다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동서들에게 한마디 하시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괜찮다고 눈짓을 했어요. 저도 이제 더는 봐주지 않으려고요. 동서들 길을 아주 팍 꺾어놔야겠다 싶었습니다. 동서들이 지방 출신이라 아는지 모르겠네. 혹시 대우회사라고 알지? 나 오늘 거기 면접 보러 가. 인사팀 부장 자리로. 형님, 요즘 개그 배우세요? 저 지금 너무 웃겨서 빵 터졌잖아요. 대우회사가 미쳤어요? 형님 같은 고졸을 부장 자리에 뽑아줄게? 이거 어쩌지? 나 동서들 웃기려고 이러는 거 아닌데. 대우회사 대표가 바로 우리 아빠야. 나 우리 아빠 회사로 들어가기로 했어. 제 말에 순식간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서들은 둘이 서로 눈을 맞추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 모습을 봤어야 해요. 동서 둘 다 눈동자가 얼마나 세차게 흔들리는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니까요. 형님, 진짜 사실이에요? 형님 친정아버지가 진짜 대회사 대표냐고요? 어이구, 너희는 속고만 살았니? 우리 큰며느리네 친정이 대우 맞아. 내가 우리 잘난 장남 아무 집에나 장가 보냈겠어? 동서들은 시어머니에게 직접 듣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형님, 큰형님 친정 우리보다 별 볼 일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고 하시더니 도대체 뭘 듣고 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큰형님네 친정 부모님 경기도 어디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맞아. 우리 아버지 회사 본가가 경기도에 있어. 공장 부지도 경기도에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장남이라면 아주 덜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와 결혼을 어떻게 허락하셨겠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시아버지 아파트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게 저희 친정에서 이미 제 앞으로 해준 아파트가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40평대 아파트요. 그런 집을 떡하니 결혼하면서 가져왔으니 시부모님이 제가 아무리 고졸이라도 더는 반대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날 이후 동서들의 태도는 아주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사실 시동생 둘 다 다니는 직장이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와 같은 계열이에요. 전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작은 시동생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 면접을 본 적도 있는데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귀여운 조카 이제 이유식 먹기 시작했다면서요? 이유식 만들기 너무 힘드시죠? 제가 동서랑 이유식 만들어 왔어요. 이거 먹고 우리 조카가 좋아하면 앞으로 저희가 이유식은 싹 다 책임질게요. 저는 기가 막혀서 갑자기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사실 그 속을 안 봐도 뻔하니까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아기랑 둘이 힘드실 텐데 저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신랑 지금 직장 너무 힘들어서 옮기고 싶어 하는데 형님이 자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얼씨구, 동서 뭐 하는 거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지. 우리 신랑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먹고 사는데 위아래가 어딨어요, 형님. 우리 신랑은 자격증도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저희 신랑이 더 젊잖아요. 동서들은 둘 다 제 앞에서 개그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지 둘이 아주 꽁트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를 괴롭힐 때는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더니만 남편 취직 자리 앞에서는 어쩜 저렇게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날 이후 저는 너무 편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시동생들 자리를 좀 부탁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동서들은 정말 제 어깨만 안 주물렀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동서들이 제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장인어른 회사를 알려줄 걸 그랬다며 재밌어 하더군요. 시동생들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저에게 고마워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서로 헐뜯으며 미워하며 보낸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식이나 만들어주고 아양이나 떤다고 해서 동서들이 저에게 버릇없이 군 게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가족들끼리 조금 더 화목해진다면 그거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여곡절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작은 꽃집과 카페를 하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비수기라 가게가 바쁜 편은 아니라 평소에 유튜브로 사연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 사연도 제보하면 좋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서울에서 작게 꽃집과 카페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고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명의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결혼 전에 정말 파란만장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제 설명을 먼저 해보자면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는 것은 충청북도에 있는 작은 시골에서 자랐어요.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는 작은 군이었고 저는 집에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언니랑은 12살, 오빠랑은 16살 차이가 나서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5살 정도부터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언니 말로는 딱 그때쯤에 우리 부모님께서 은퇴하시고 시골로 내려왔다고 해요. 언니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시냇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밭에 가서 배추도 뽑고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도 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였는데 오빠를 낳는 것을 또래에 비해 늦게 낳았다고 하세요. 아무래도 교수여서 연구도 하시고 공부하느라 늦게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두 분 다 은퇴하신 후였고 저를 공기 좋은 시골에서 키우고 싶으셨던 마음과 또 너무 젊었을 때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셨던 분들이라 한적한 곳에서 책을 집필하고 싶으셔서 내려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간 직후에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문드문 기억의 한 구석에선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던 것은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언니 오빠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서울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는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참 다정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라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인물인데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와 같이 손잡고 개울가에 가거나 산에 가서 도토리를 따고 집에 와서 둘이 식물도감을 봤던 추억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골이라 학교에 학생도 별로 없었는데 몇 없는 친구들과 같이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수제비도 먹고 잠을 같이 자기도 했던 아주 소중한 제 어릴 적 기억들이에요. 다행히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수였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은 충분했고 또 엄마는 가끔 책을 내셔서 생활비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시절은 엄마는 항상 거실에서 책을 펼쳐놓고 생활하셨던 기억일 정도로 엄마는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이었어요. 또 엄마는 재직했던 학교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셨는데 그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서울에 갔었던 날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라기를 시골에서 자라 제가 본 서울의 풍경들은 너무 멋지고 대단해서 꼭 대학을 가면 언니 오빠처럼 서울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언니와 오빠가 종종 저와 엄마를 보러 시골로 내려왔었어요. 그때 저는 평소와 같이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언니 오빠와 엄마가 제 얘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보내는 게 어떻냐. 그래야 서울에서 대학 가는 게 훨씬 수월하다. 우리 때와 환경이 다르니 고등학교는 언니 집에서 살면서 다녀야 한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그 얘기를 방에서 몰래 듣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서울은 정말 환상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다음날 아침에 언니네 집으로 가서 살면서 고등학교에 가는 거 어떠냐고 물으셨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당장 갈 수도 있다고 하니 엄마와 언니 오빠가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언니네 집으로 갔는데 서울에 가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막상 엄마와 떨어져야 한다니 그게 또 슬퍼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엄마는 저에게 울지 말라고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씩씩하게 언니를 따라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사실 그때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크게 싸우고 파혼하게 되어서 외로웠다고 저를 무척 반겨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언니 집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서울에서 사는 것은 저를 설레게 하고 온갖 신기한 것들이 가득해서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척 외롭기도 하였습니다. 언니는 그때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워낙 일이 바빠서 야근하는 날이 대부분이라 저를 많이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물론 언니에 대해 원망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언니를 이해하고 오히려 고마웠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을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엄마도 똑같았는지 제가 서울로 고등학교에 가자 엄마는 작게 게스트하우스를 하시게 되셨어요. 워낙 작은 동네라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잠깐 들릴 때 이용하기엔 좋아서 적적함을 달래기엔 좋다고 하셨습니다. 호텔처럼 크게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고 정말 방 한 칸을 내서 운영했기 때문에 돈은 되지 않으셨지만 외로움을 달래기엔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줄 저는 고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살면서 어릴 때는 가족들한테 사랑만 받고 자랐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와 붙어 살았고 또 시골 특성상 서로 다 아는 사이여서 작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학생들도 많고 학교 자체도 커서 제 마음속에는 설렘과 동시에 무서움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정말 친구의 사이였어요. 저는 문과반을 선택했는데 남편도 문과였고 선택 과목이 똑같아서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힘들어했는데 남편이 그때 제 짝이었어요. 제가 수업 중에 울렁거려서 반을 뛰쳐나가면 본인도 같이 따라 나와서 제가 심호흡을 할 수 있게 같이 도와주던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하교하면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니까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는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따라와서 옆에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낯가림이 아주 심한 편인데 그런 남편 덕분에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의지하면서 보냈습니다. 오히려 언니보다 남편이 같이 있던 시간이 길었고 엄마와 전화할 때 제가 남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는 그때부터 제가 남편과 결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연애는 무조건 대학에 가서 하라는 언니의 방침 때문에 남자친구가 저를 좋다고 해도 학생이 무슨 연애를 하냐 밀어냈고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둘 다 대학에 갔을 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가 서울에서 올라오셨는데 남자친구를 보고 저에게 저놈 잘생기고 착하다며 꼭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워낙 저희가 고등학교 내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언니도 당연히 남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저희를 한 쌍으로 여기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그럴 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과 우리 집에서 남친을 좋게 봤던 것과는 달리 사실 남친 가족들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배웠던 날은 고등학교 체육대회 날입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네가 은영이니? 물어보셨고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현철이가 집에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셔서 그때 아, 이분이 내 짝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던 날 저에 대해 몇 가지 물으셨는데 어렸던 저는 꾸며낼 줄을 몰라서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은영이 너 어디 사니? 학교 앞 빌라에서 언니랑 같이 둘이 살아요. 언니랑? 부모님은 어디 계셔? 언니랑만 사는 거야? 아, 엄마는 시골에 계시고 아빠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언니랑 둘만 사는 거야?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니? 엄마는 시골에서 게스트하우스 하시고 언니는 회사 다녀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던 날 저에 대해 저렇게 조사를 하셨고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활용정점으로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를 보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엄마가 다른 부모님들처럼 꾸미고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는 우리가 정말 못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상관이 없었고 그렇다고 엄마가 누더기를 입고 오신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늦둥이니까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모만 보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이 시골 동네에서 가난하게 사는 줄 착각하고 남친이 저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문동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었는데 남친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학교가 정말 가까워서 연애하기 너무 좋았고 또 어느 정도 서울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대학 생활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남친과 사귀면서 또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지만 데이트도 많이 서울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었는데 아직도 대학 근처에 가면 추억이 떠오르곤 해요. 그러다 남친이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수료식에도 참여하고 면회 때도 매주 갔습니다. 저는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남친을 보러 면회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과 남친 언니, 시누이와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면회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남친이 제 요리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요리의 비법은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같이 부엌에서 요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요리는 할 수 있었어요. 시골집 마당에 작게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싱싱한 채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때마다 재료를 바꿔가며 엄마와 같이 요리를 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또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셔서 시골에서 어른들이 엄마에게 게스트하우스를 할 게 아니고 식당을 크게 열면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말해주실 정도로 요리를 잘하셨어요. 그 요리를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고 또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요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언니와 저보고 먹으라고 밭에서 채소나 과일이 자라면 택배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말 싱싱한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서울이 문화생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좋지만 아무래도 재료는 시골 공기 좋은 곳에서 자라는 것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 재료로 정성껏 열심히 도시락을 싸서 남친 면회에 가고는 했었는데 저는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주말이 기다려지고는 했어요. 저한테 남친은 매우 큰 사람이었고 의지를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서 저는 이미 남친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답니다. 그리고 또 남친이 제 요리를 좋아해주고 잘 먹으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가끔 제가 면회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가곤 했었는데 제가 요리해서 도시락을 싸갈 거니까 싸우지 말라고 해도 늘 시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우셨어요. 그것도 양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싸우셨는데 제 도시락까지 합쳐지니까 양이 정말 많았어요. 그걸 다 먹는 것은 무리였고 또 남친은 제 도시락을 더 좋아해서 제 것을 잘 먹으니까 시어머니는 그게 속상하셨나 봐요. 표정에서 기분 나쁘신 게 티가 나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오는 날에는 도시락을 안 싸서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언제 오는지 알려주지 않으셨고 제가 물어보면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내 아들 면회도 내 맘대로 못 가니? 벌써 그렇게 눈치 주는 거야? 은영이 너 정말 너무한다. 저는 단순히 그냥 언제 면회 가실 거냐고 물어본 거였는데 저런 반응이 나오니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오해라고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저도 아무리 어렸던 나이지만 사람인데 당연히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친과 헤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 남친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있어줬던 사람이 남친이었고 또 성격도 서로 너무 잘 맞았고 둘 다 내향적이라 친구가 몇 없었는데 둘이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둘만 보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친이 군대에서 전역할 때쯤에는 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언니가 결혼하니까 따로 살게 되었죠. 형부가 될 사람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언니의 동료였는데 저도 결혼 전에 봤더니 사람이 정말 다정하고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저에게도 매우 잘해주었고 저는 언니의 결혼을 매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결혼을 축하하는 것과는 달리 당장 제가 살 곳을 구해야 했어요. 언니가 살던 집은 팔아서 결혼할 때 들고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저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언니는 충분히 저한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결혼하면서 저는 혼자 살 집을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니까 학교 주변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학교 주변에 원룸을 얻게 되었고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했고 살다 보니 독립된 생활이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전역하고 둘이 학교가 붙어 있어서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도 만들어 먹고 굉장히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이라 둘 다 돈이 많지 않았는데 둘이 아끼고 아껴서 집에서 같이 요리를 해 먹고 과제도 하고 고등학교 때처럼 정말 계속 붙어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는 우리 학교에, 저는 남자친구 학교에도 많이 갔고 서로 동기들과도 친하게 지낼 정도였습니다. 또 방학 때는 제가 엄마를 보러 시골에 내려갔는데 남자친구도 그런 저를 따라서 같이 시골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에도 가고 시냇가에 가서 놀기도 했어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워낙 남자친구가 싹싹하고 엄마한테 잘했기 때문이에요. 시골에 갈 때마다 남자친구는 힘을 써야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고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서서 밭일도 하고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생을 서울에서 자라 이런 시골에 와보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고 설렌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산책도 하고 별도 보고 어르신들 밭일도 도와주고 과일도 먹는 즐거운 방학 생활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늘 남자친구가 시골에 내려오면 가는 길에 밭에서 딴 채소들을 남자친구 손에 들려보내곤 하셨어요. 싱싱한 상추와 배추 같은 채소들을 박스로 남자친구에게 주었고 남자친구는 그것들을 들고 집에 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도 있다고 했잖아요. 오빠는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조카도 낳았는데 오빠가 가게를 하고 세훈이도 오빠를 도우니까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를 대신 봐주기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저와 같이 조카를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 오빠가 수고했다고 용돈도 주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남자친구도 저에게 그 당시에 먼저 조카 보러 가자고 할 정도로 예뻐했기에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며 같이 과제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재미있게 놀고 주말에는 바쁜 오빠 부부를 위해 조카도 돌보고 용돈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그걸 시어머니에게 들켰던 날이 있어요. 그날은 조카와 셋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지갑을 놓고 왔다고 잠깐 들리자고 해서 같이 남자친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장을 보고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랑 딱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달려와서 이 아기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조카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조카가 맞냐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속상하시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조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고모한테 뭐라고 하니까 놀라서 울고 남자친구도 집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원래 가기로 했던 놀이공원은 가지도 못하고 남자친구 집에 올라가서 저는 하루 종일 해명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의 귀한 아들을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따로 연락이 와서 제발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제가 제 입으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할 용기는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의 강제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울면서 자기도 너무 가기 싫지만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그 대신 미국에서 돌아오면 바로 결혼하자고 자기가 꼭 성공해서 입국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날벼락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인생도 중요하니까 보내주게 되었어요. 아마 시부모님은 남자친구와 제가 떨어지면 연락도 못하고 무엇보다 얼굴을 못 보니까 헤어질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인생을 위해 유학 가는 것에 대해 축복해 주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까 정말 허해서 한동안 정말 슬펐습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때 남친이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었고 대학 와서도 바로 옆 학교라 둘이 꼭 붙어 다녀서 교수님들까지 서로 인연이라는 것을 아실 정도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옆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허하고 외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미국에 갔다고 우리는 헤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못 보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보고 싶고 애틋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저에게 혹시 더 좋은 남자가 있다면 자기 생각은 하지 말고 꼭 그 남자를 만나라고 말하면서 군대까지 기다려줬는데 유학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양심에 찔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남자친구가 아니면 남자를 만날 마음이 없었고 이미 남자친구와 너무 오랜 기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또 그때가 제가 졸업할 때쯤이라 혼자 고독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 없이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남자친구는 연락이 어느 순간 뜸해지더니 졸업하고 제가 입사할 때쯤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었지만 그것도 그의 인생이고 선택이니까 존중하려고 했어요. 물론 다시 남자친구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는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취직하고 자취했던 원룸을 정리하려고 갔는데 남자친구 흔적이 너무 많아서 치우는데 정말 많은 감정 소모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둘이 정말 맨날 붙어 다녔기 때문에 원룸에는 남자친구 전공책도 있었고 둘이 주고받던 편지와 선물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차마 버릴 수 없어서 그대로 상자에 넣고 직장 근처에 자리 잡은 원룸에 그대로 두었어요.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나중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전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언니랑 오빠는 저에게 새로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연락은 끊겼지만 뭔가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언니는 그때 조카를 낳았을 때였는데 저에게 연락이 없으면 새로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면서 이제는 그만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 진지하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했고 또 만나려고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생각이 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신입이었던 저는 그대로 실직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엄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취업하기까지 한 달 정도만 쉬려고 내려갔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도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저도 머리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도저히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만날수록 남자친구 생각이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엄마와 같이 어릴 때처럼 요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밭도 가꾸면서 마음의 치유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무슨 일이야? 은영아, 현철이 한국 왔어. 지금 우리 가게로 왔어.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너 찾길래 전화한 거야. 저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던 남자친구의 연락이었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이 없자 오히려 오빠가 듣고 있는 거냐고 물었고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영아, 나야. 늦게 연락해서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그동안 사정이 있었어. 저는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전화로 지금 엄마를 보러 시골에 내려와 있다고 설명하니 남자친구는 본인이 바로 시골로 오겠다고 했고 정말 그날 밤 남자친구는 고속버스를 타고 시골에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막차 버스를 타고 내리는 남자친구를 보고 석상처럼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안았는데 저는 몇 년 만에 본 남자친구여서 정말 현실이 믿기지 않고 동시에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건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자친구가 미국에 가서도 저와 연락하는 것을 알고 남자친구에게 저에게 새로 남자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연락하지 말라고 핸드폰도 바꾸게 하고 제가 이미 다른 남자 생겨서 결혼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당연히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나중에는 학비와 생활비 얘기를 하시며 저와 연락하면 지원을 끊겠다고 알아서 미국에서 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제 얘기가 나오면 부모님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자기가 빨리 성공해서 능력을 키우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저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자기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저한테 더 나은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싶어서 제 자취방으로 갔는데 저는 이미 졸업하고 이사 갔기 때문에 그 원룸에는 제가 거기 없었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오빠가 하고 있던 가게에 갔더니 오빠가 반갑게 맞아줘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빠가 먼저 나서서 은영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묻기도 전에 오빠가 제가 그동안 남자를 안 만나고 있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등등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많은 얘기를 했고 몇 년 만에 본 남자친구는 정말 원래도 멋있었지만 훨씬 더 듬직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가서 둘이 인사하는데 엄마도 너무 반가워하셨고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연락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엄마는 괜찮다고 뭐가 미안하냐고 하시고 정말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셋이 많은 얘기를 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은 얘기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다음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취직을 했었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새로 일을 구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고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정말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고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할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시댁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강제로 미국에 간 이유도 시부모님이 제가 시골 출신이고 또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저와 만나지 말라고 보낸 거였는데 과연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남자친구와 저를 결혼 허락을 과연 해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또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으니 자신도 없었어요. 제가 사실대로 남자친구에게 터놓자 남자친구는 자기도 그게 정말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 말해보겠다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고 홀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서울로 가고 저는 시골에 계속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오빠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오빠 가게까지 찾아가서 제발 자기 아들을 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가족들에게 터놓고 있지 않았었는데 오빠는 시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오니까 너무 당황스럽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같이 시부모님께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서울로 가서 시부모님을 배웠는데 정말 시부모님은 예전보다 훨씬 강경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은영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너 정도면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조건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는데 도대체 왜 이러니? 아버지, 은영이처럼 착하고 예쁘고 성실한 사람 없어요. 아가씨도 생각이 있으면 아가씨가 내 아들 놔줘요. 부탁이에요. 저는 정말 남자친구만 생각하면 당연히 결혼하고 싶었지만 저렇게 반대하는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언니는 왜 제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냐고 속상하다고 울기도 했어요. 만약 엄마가 하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저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결혼 허락을 몇 년에 걸쳐서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친다고 말했고 헤어지자고 결국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를 반기지 않는 사람과 계속 마주하는 게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존감도 내려가고 이렇게까지 결혼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이 시골로 내려가서 엄마와 평생 같이 살 계획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미국에서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새로운 여자 만나서 잘 살라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했죠. 남자친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붙잡았지만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연락을 끊었고 저는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 시골에 오기도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면 자리를 피했고 절대 마주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동네 의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시내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래 지워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당연히 엄마나 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며칠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전화기를 들어도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워야겠다 생각하니 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사귀고 있던 사이라면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미 제가 제 입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뒤였고 또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터놓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게 겉으로도 티가 났는지 엄마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래도 터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들다고 말하긴 했는데 제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니까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저 몰래 연락해서 남자친구가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서 붙잡고 울면서 결국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잘 됐다고 하면서 아이를 빌미로 결혼하자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물었고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제 본인 부모도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집 앞으로 가서 엄마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그럼 그동안 힘들어했던 게 다 임신 때문이었냐고 놀라서 드러누우셨습니다. 엄마는 결혼한다면 본인이야 너무 좋지만 시댁 반응도 살펴야 하니 남자친구에게 말을 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그 길로 바로 서울에 갔고 우리는 시댁으로 가서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그 아이가 네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새끼 아닐 수도 있어. 뭘 믿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철 씨 아이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이에요.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저는 은영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급기야 아이가 남자친구 아이가 아닐 것이라고 우기셨고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었기에 처음으로 강하게 제 의견을 표출했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결국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아시죠? 남자친구가 단식투쟁까지 하자 시어머니도 결국 백기를 드셨습니다. 저도 남자친구가 단식투쟁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말에 대답도 하지 않으니 결국 시어머니도 허락하게 되었죠.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단식투쟁과 아기 덕분에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도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을 엄청 티내셨고 엄마가 결국 저에게 따로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가진 것에 비해 사치가 매우 심하셨는데 그런 점이 우리 엄마와는 정반대셨습니다. 엄마는 교수로 재직하실 때도 온화하시고 똑똑하셔서 제자들이 시골로 종종 찾아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원래 꾸미는 걸 안 좋아하시고 또 티내는 것도 안 좋아하셔서 겉모습만 봐서는 평범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 재산에 비해 과하게 꾸미는 걸 선호하시고 정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셨죠.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 우리 엄마가 꾸밀 줄 모르고 시골에 살고 또 제가 아빠도 계시지 않으니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그러는 것은 참아도 엄마한테 그러는 건 도저히 못 참아서 제가 엄마도 젊으셨을 때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 유명 정치인들도 제자로 두고 계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극구 반대하셔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지나간 직업은 지나간 것이고 본인은 지금 시골에서 작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사람이니 그렇게 시부모님께 소개했고 시부모님의 편견은 더욱 커지게 되었죠. 남편에겐 시누이도 있었는데 시누이도 저에게 시골 사는데 예단은 제대로 해올 수 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시골에 살고 계셨지만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요구한 예단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하니 시어머니는 무리하게 대출받지 말고 못하겠으면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당 가능해서 저는 당당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직장 근처에 잡게 되었고 저는 태교를 하며 미리 들어가서 남편과 살았습니다.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미리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릴 때 대학생 때 제 원룸에서 둘이 살았던 것도 머리에 생각나고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앞서 말했듯이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성별이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좋으면 됐다고 하며 즐겁게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산후조리도 하고 슬슬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한복을 고를 때 마찰이 있었어요. 보통은 분홍색 한복은 신부 측에서 많이 입는 한복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분홍색의 예쁜 한복을 입겠다고 한복집에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번이 분홍색은 신부 색상이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본인은 아무 색도 괜찮으니 사돈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한복집에서 제일 화려한 한복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빠와 언니가 결혼할 때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한복을 입게 되었죠. 저는 엄마에게 예쁜 한복을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본인이 괜찮으시다며 보통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크고 작은 마찰을 잠재워가며 결혼식을 준비했고 결국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식 중 제가 늦둥이었고 저에게 애정이 매우 크셨기 때문에 아는 분들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많이 돌리셨어요. 원래 제자들에게도 절대 연락하지 않으시는데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셔서 늦둥이 딸이 결혼한다고 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없이 화장하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손님 맞이를 하다가 잠깐 드레스에 문제가 생겨 로비로 나왔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결혼할 때 맞추었던 하늘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빠는 저와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고 결혼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한복이 오래된 것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알기에 엄마에게 새로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엄마 한복이 계속 머리에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제 귀에 콱 박히게 되었습니다. 촌사람이라 옷발도 더럽게 안 봤네? 너무 촌스러워. 엄마, 분홍색 한복 입길 잘했어. 엄마밖에 안 보여. 아니, 저 한복 정말 몇 년 전 거야? 시골 살아서 뭘 모르나 봐.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둘이 키득거리면서 우리 엄마를 보고 비웃고 있는 장면을 보자 저는 정말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낳고 결혼식을 올리는 상태였지만 저는 우리 엄마를 저렇게 무시하는 것을 차마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를 부여잡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정치인이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그 정치인은 워낙 유명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정치인은 우리 엄마에게 나타나서 고개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막내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마는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정치인은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오랜만인데 많이 컸네요. 결혼 축하드려요. 교수님 댁에 다음 달에 찾아뵐게요.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놀러 오셔요. 이 뒤로도 유명 정치인이 더 방문했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각종 유명 인사들도 많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와 오빠 결혼식 때는 엄마가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막내딸이라 부르신 것 같다고 유명하신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로비로 나온 김에 얼떨결에 같이 손님 맞이도 하며 엄마 제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쪽으로 화환도 어찌나 많이 왔는지 셀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저에게 본인 집이 워낙 인맥이 많아서 화환 개수가 차이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집 화환이 너무 많아서 시댁 쪽으로 침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손님 맞이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도중에 시댁 쪽을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것에 열심히 집착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저는 정말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셨나? 정말 고생 많았어. 이리 앉아서 이것 좀 먹어. 올케가 좋아한대서 이거 우리가 만들어놨어. 저는 정말 시어머니한테 저런 목소리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본인 아들을 저와 결혼시킬 수 없다며 미국까지 보냈던 사람이 맞는 걸까 의심이 들 정도로 저에게 우리 며느리 새아가 하면서 잘해주셨죠. 그러면서 사돈이 교수님이셨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냐? 그러면 서로 오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겉으로 티내진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말을 저에게 하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결과만 본다면 덕분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결혼식 이후로 꼼짝 못하셔서 오히려 방해 없이 남편과 잘 살고 있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이 저에게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입단속을 철저히 해주고 있고요. 남편은 미국 학위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알아주는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결혼식 이후에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첫째도 공주였지만 둘째도 공주님이어서 현재는 자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와 길에 있는 꽃을 보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을 살려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꽃집 겸 카페를 열게 되었고 현재는 아주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공주들과 시골에 내려가면 공기 좋은 친정집에서 어릴 때 기억을 살려서 남편과 여유롭게 보내기도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종종 엄마 제자분들이 찾아오시면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 언니와 오빠들이 조카를 데리고 내려오면 다 같이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즐겁게 개울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과일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언니는 시댁에서 저를 반대했던 것 때문에 남편을 약간 미워하기도 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하고 또 시댁이 우리 집이 교수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 조용해져서 이제는 남편을 오히려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결혼식 전까지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속상했던 날들이 많았는데 비온 뒤 맑음이라고 하죠? 정말 결혼식 이후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일들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힘든 시기가 있다면 나중에 꼭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시댁은 저를 그렇게 반대하셨지만 엄마가 교수님이셨던 것과 그것도 제자들이 각자 한 자리씩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에게 극진히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를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럽지만 남편이 아주 든든하게 제 편이라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듣는 분 중에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사연을 생각하시면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나 보다 생각하시길 바라요. 행복한 연초 보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